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질환은요, 바로 틱장애입니다. 이 틱장애는 정신과 질환의 분류 DSM-5에서 보면 이상운동 질환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틱장애와 이상운동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틱장애는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작이나 소리가 불규칙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이상운동질환은 이 틱장애를 포함해서 여러 증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본태성 떨림, 이런 것들도 이제 이상운동질환이고, 틱장애는 이상운동질환의 한 종류인 겁니다. 틱장애 중에서 좀 심한 틱장애를 우리가 뚜렛장애라고 해요. 이 뚜렛장애는 일단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되고, 운동틱, 근육틱, 몸을 움직이는 틱은 여러 가지, 그리고 음성틱, 소리를 내는 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즉 운동틱과 음성틱이 같이 있거나 교대로 있더라도 둘 다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게 1년이 지나야 되는 비교적 심각한 틱장애 상황이 뚜렛 증후군인데, 이 뚜렛 증후군 환자의 50에서 60%가 ADHD를, 35%가 강박장애를, 30%가 불안장애를 함께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내가 몸을 계속 움직이거나 소리를 계속 내는데 당연히 집중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 충동을 조절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ADHD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계속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움직임을 참기 위한 느낌,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함이나 강박적인 성향도 쉽게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틱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뇌신경 계통의 문제입니다. 이 뇌신경 계통의 문제의 이 결정적인 원인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지 못할 때, 즉 대뇌피질, 기저핵, 시상, 대뇌피질로 이어지는 이 신경 순환에서 도파민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거나 도파민이 너무 과잉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기저핵인데, 이 기저핵은 작용근을 활성화하고요, 대항근을 약화시킨다. 즉 이걸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수행하는 근육들은 잘 움직이게 하고 필요 없는 움직임은 막아준다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이런 필터가 없으면 내 몸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정교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필요한 것은 강화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틱장애 환자들은 기저핵이 정상인보다 크기가 작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기저핵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억제해야 되는 근육 활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틱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강박증이나 ADHD 환자들도 기저핵의 기능과 굉장히 연관이 밀접하기 때문에 틱장애, ADHD, 그리고 강박장애가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틱장애는 이 유전력이 강하기로도 유명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틱장애 아동들에게서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틱장애, 뚜렛장애, 강박장애가 있을 확률이 20%나 된다고 하고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틱장애가 동반돼서, 그러니까 둘 다 틱장애가 있을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쌍둥이가 틱장애를 같이 나타낸다는 거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이게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강박장애와 틱장애가 아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박장애가 있는 부모에게서 틱장애 자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유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휴안의원이 저희 마포점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지점에서 이 틱장애 환자들의 통계를 내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모았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휴안의원 자체 자료로는 틱장애 환자의 30%가 가족력과 연관이 있다 라고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확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틱장애의 증상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몸을 움직이는 근육틱, 그리고 소리를 내는 음성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운동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단순틱이냐 아니면 복합틱이냐, 단순틱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거, 눈을 깜빡깜빡 꿈뻑거린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보통 시작은 얼굴 안에서 합니다. 눈이나 코, 입 이쪽을 이제 먼저 해요. 그리고 눈에서 코, 입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이제 얼굴 틱을 보이는 환자들 중에 65%는 몸 아래로 내려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을 흔들거나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상체를 튕기는 등의 얼굴을 벗어난 지역으로 악화됩니다. 이거는 악화되는 방향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몸틱이 있었다, 뭐 어깨를 움직이거나 머리를 흔드는 게 있었는데 이건 좀 덜하는데 눈 깜빡깜빡거리거나 얼굴 실룩실룩거린다, 이러면 호전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위로 갔기 때문에.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틱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과성 틱장애라고 하고 4주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냥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 안 됐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셔도 되지만 4주가 넘어간다면요, 만성적인 틱장애로 발전될 확률이 60%가 넘어갑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고 놔뒀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4주가 넘어갔고 증상으로 인해서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혹은 가족들도 불편함을 겪는다 하시면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치료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약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가신다고 해서 아이가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아이에게 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틱장애라는 질환으로 의료기관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방치했을 때 아이한테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데려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게끔 하는 것도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김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